예, 안녕하십니까. 정한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중국 역사 인물은 청나라 초기의 3대 황제인 순친제가 총애를 했다는 한 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거의 동학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동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을 얘기하는 거고요. 비는 부인 같은 그 호칭은 이제 비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비빈이라고 해서 비는 거의 그 정실 부인의 위치에 속하는 거고요. 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첩의 위치에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이 동학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, 이 인물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바이두 백과사전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요, 동학비라고 치면 그 호헌 황후, 그러니까 시아오시엔 황후 해갖고 이제 호헌 황후인지 호이 황후인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 사람이 뜹니다. 백과사전에, 바이주 백과사전에. 그 이유는 그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었고, 아마 그 역사상의 그 기록으로 봐도 그 동학비에 관련된 여성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그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일반적으로 이제 또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두 명의 또 여성이 또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인물들은 이제 나중에는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요.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동학비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샤오시엔 황후, 그 호연 황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. 이 사람은 1639년 출생이고요. 1960년 9월 23일 날 이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. 그러니까 21살밖에 못 사는 거예요. 자, 이 사람은 만주 정백기인이고요. 그 다음에 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 악석이라고 해서 중국어로는 의어수어라고 합니다. 이분은 청나라 초기에 장수로서 그 명을 함락하는데 그 공을 조금 세운 분이고요. 그러니까 자금성으로 이제 입성하는 때 같이 이제 군을 일구고 명을 함락시킨 장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. 원래 청나라가 수도가 원래 그 베이징이 아니고요, 썬양이에요. 심양이라고 하죠. 심양이 원래 수도였다가 이제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금성으로 이제 입성을 해요. 그게 이제 순친제 때 자금성으로 입궁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된 시기예요. 그 다음에 이자성의 난을 또 이제 진압할 때 공이 좀 있으신 분이고요. 이자성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말기 사람인가 그래요. 근데
아마 그 명을 일으키고 청을 막고 뭐 망하게 한다 뭐 이런 그때 그 당시에 그 명말에 남았던 장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. 아무튼 그 사람의 난을 진압하던 장수들 중에 또 한 명입니다. 공이 좀 있는 분이죠. 그리고 대장군의 뭐 패양고의 누나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석영친왕의 생모이기도 합니다. 뭐 수어잉친왕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은 너무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있는 왕자입니다. 자,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. 자, 순치 13년, 그러니까 1656년도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순친제가 어디에 이제 산책을 하다가 또 산책을 하던 누구죠? 회원 황후를 마주치게 돼요. 근데 되게 미녀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상해 보이고 뭐 아무튼 그 당시에 완전히 그냥 김태희 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순친제가 한눈에 그냥 반해버립니다. 그 당시 그들의 나이가 순친제는 19살이었고요. 그 다음에 효연 황후는 18살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같은 해 8월 25일 날, 그러니까 입궁한 지 얼마 안 되셨죠. 서궁비, 뭐 현비라고 이렇게 봉해지고 총애를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실 부인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. 원래 후궁으로 하는데 정실 부인이 된 거죠. 그리고 그녀의 이제 부친은 조선으로 말하면 부원군으로 이제 또 된 거죠. 부원군이라고 아시죠? 조선의 중전의 아버지를 부원군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무튼 그 다음 해 1657년도에 이 효현 황후가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.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.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옛날에 황실 인물이거나 양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되게 일찍 결혼을 해요. 남자들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뭐 한 10살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뭐 15살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살밖에 안 된 순친제에게도 자식은 몇 명 있었다는 얘기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 요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자기를 줘요.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 영친왕이라고 해서 흐얼후어 잉친왕으로
자기들도 올려줍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수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요. 그때 또 순친제는 20살이었고요. 그 다음에 그 호연세자는 19살 그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근데 황후가 왜 동학비라고 하느냐? 동학이라고 하는 건 성이에요. 동학씨라는 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해서 동학비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아버지 되는 의어수어, 그러니까 악석이라는 분은 동학악석인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폐양고, 남동생이 되는 분은 또 동학폐양고가 되는 겁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만주족들의 이름이 길어요. 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순친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애신가닥 복립입니다. 그러니까 성이 길어요. 그 이름은 거의 2자 정도 되는데 성이 길어요. 중국어 발음, 그 이름이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신가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김씨도, 그러니까 금씨도 바꿨어요. 동학씨는 어떻게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한자로 성을 바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애신강나 뭐 동학 뭐 이런 긴 성은 뭐 애현아락 뭐 이런 성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다.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두 부부가 슬픔이 너무나 깊을 거 아니에요.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도 못 먹여보고 얼마나 애통하겠어요. 그런데도 이 두 명의 그 사랑이 되게 깊었다고 해요. 지속적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동학비로 추정되는 호연 황후가 선천적으로 좀 몸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다가 그래서 잔병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 하나는 죽고 그러다 보니까 막 슬퍼갖고 울고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? 그리고 뭐 제대로 잤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또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 갖고 있지 않았던 병까지 얻을 판에 워낙에 약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잔병 치레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더 이제 몸이 약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금방 세상을 떠난 걸로, 그러니까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많은 그 슬픔과 뭐 그것 때문에 더 빠르게 세상을 떠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더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. 근데 순친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호현 황후 빼고 2명의 황후가 더 있어요. 그러니까 황후가 3명이에요. 좀 중국 청나라는 좀 이상해요. 정실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. 동시에 일부 자처제라고 하지만 좀 이상해요. 원래는 우리나라 조선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정실 부인, 그러니까
왕을 얘기하면 중전은 한 명이고 그 다음에 후궁이 되게 많거든요. 여러 명이에요. 근데 여기 중국 청나라는 한꺼번에 그 두세 명을 이렇게 뽑나 봐요. 다른 뭐 옛날 그 뭐지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황제 광서제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2명의 정실 부인을 아니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닌데 한꺼번에 5명을 뽑았거든요. 그때인데도 그래도 정실 부인 그러니까 황후가 1명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이 인물은 3명이나 돼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그 바이두 백과사전을 그 해석하면서 좀 잘못 해석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황후들이 일찍 죽어갖고 3명일 수도 있거든요. 이게 한 명 죽고 한 명이 황후가 되고 한 명이 죽고 또 황후가 되고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면 한꺼번에 3명이다? 그건 좀 말이 안 된다.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황후가 3명이었다. 한 명은 이제 부월 치지 텄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성이 길죠. 5자예요. 아무튼 이 황후는 태후에 그러니까 순친제의 생모 되시는 분의 진력 조카 딸 되시는 분이고요. 또 다른 한 명은 효해 장황후라고 해서 샤오헤이 ကျွ앙 황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조랑 발음 다 틀립니다. 그거 생각하시고 제가 중국어 떠도 그냥 넘어가세요. 아무튼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강희제 생모가 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그 후자 쪽에 되시는 분이 아마 강희제 생모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리고 또 다수의 밑에 후궁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많은 비빈들 거느리고 있던 순친제의 눈에는 오로지 한 명, 이 효현 황후, 동학비라고 추정되어 있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. 그 인물이라는 거죠. 한눈에 반한 인물. 그리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을 했던 여성이라는 거죠. 하지만 그 여성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순친제도 모르겠어요. 워낙에 잠시만요. 성격이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여성에 대한 사랑의 기품과 그녀의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.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그 절망 속에 빠져서 벗어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좋은 건 술과 뭐 여성에 빠져서 뭐 이렇게 이상해진 게 아니라 2가지 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설은 출가 설이에요. 뭐냐면 승려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를 그냥 자기 어린 아들한테 한 몇 살밖에 5살 이하밖에 안 된 아이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좀 시체적으로 시체말로 뭐라고 그러죠?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오대산 올라갔다는 데가 오대산이에요. 우따이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 사원에 들어가서
승려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병이 있어서 죽었다가 있습니다. 일반적인 설이죠. 근데 거의 다 후자, 그 병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요.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순신제가 죽기 직전에 천년조과 그 전염병이 나돌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누구죠? 그 동학비란다. 효현황후의 아들이었던 화석영친왕도 그 천연두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순친제도 그 천연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. 그렇게 그것이 이제 사실로 거의 인정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그 승려가 되었다는 낭설이 나돌았냐?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든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음에 또 할 거니까.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. 3명 다. 그리고 동학비라는 인물이 효연황후만 아니고 또 2가지 설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.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명말청초, 그러니까 명말기, 청초기 그 중간 사이에 8인의 기녀가 되게 유명했던 8명의 기녀가 있었다는 거예요. 뭐 마상년, 변옥경, 그 다음에 이항군, 그 다음에 누여시, 그 다음에 동서원, 그 다음에 고미생, 그 다음에 구백문, 그리고 진원원. 그 중에 동서원이라는 여성이 동학비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순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금성으로 입성했다고 했잖아요. 그 당시에 그 명나라 말기 장수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이제 살라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유명한 그 8인의 기녀들 중에 동서원을 그 순친제한테 바치게 하려고 입궁을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서원은 처음에는 극구 결사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막 항의를 하다가 대항을 하다가 뭐 기녀가 힘이 있었겠어요? 장수가 칼 들고 뭐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안 가면은 진짜 이랬으니까 겁이 나서 따라갔겠죠.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입궁이 돼서 순친 이제 눈에 들어가서 그의 눈을 멀게 했다. 이런 설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전쟁 포로의 전리품이 된 거죠. 명나라 말기에 그 유명했던 8명의 기녀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여성이 전쟁에 패해 포로가 되어서 그 전림품으로 전락이 된 거죠. 하지만 나중에는 황제인 순친제한테 총애도 받고 잘 살다가 얼마 안 있어서 아이를 낳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. 참 비운의 인물이면서도 행복한 인물이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
여성을 맞이하자면 이 여성은 조금 불륜이에요. 뭐냐면 순친제의 형제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 한 명 동복,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동생 중에 양친왕이라는 그 왕야가 있는데 이 사람의 처였던 거예요. 동학비라고 추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. 이게 이제 이 낭친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요. 그 황차이지. 그러니까 청나라 태조이고 2대 황제예요. 그 황타이지의 11번째 아들 되시고요. 그 다음에 1641년에 출생했고 1656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. 그러니까 향년 15살밖에 안 돼요.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. 그리고 본명은 애신가닥 방목입니다. 방목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순친제와의 관계는 우애는 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그래요.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.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가까웠다. 근데 이제 순친제가 그래서 가끔 본인이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가끔 이제 야행을 나가서 그 동생인 박목의 집에 가서 술 한 잔은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. 집에 가끔 놀러 갔다고 그래요. 그러면은 당연히 한두 번은 만날 거 아니에요. 그 부인하고.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야. 그런데다가 재능이 좀 있었나 봐요. 그 머리도 영리하고 좀 뭐라 그러지 고상하고 뭐 그림도 좀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한테 한눈에 반해버렸네? 근데 이 순친제가 국내 들어오면은 이 여성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근데 순친제가 그래도 정치는 좀 잘 했어요. 초창기에. 그리고 좀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 정치를 좀 혁명을 좀 하려고 했고 그 뒤에 황후의 그 도움 없이 자기가 정치를 좀 했던 것 같아. 잘 했대요. 그래서 정사에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정사를 할 땐 열심히 하고, 이제 여가 시간에 남은 시간에 혼자 멍하니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여성이.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런데다가 이 동생인 애신가닥 방목 양친왕이 눈치를 챘네? 이 두 사이를. 그리고 막 화가 엄청 나가지고 한 며칠 내내 그냥 그 부인을 잡았던 것 같아요. 니년이 뭐 어떻게 황제한테 했으면 황제가 너한테 반했겠냐. 너 다시는 뭐 황제 앞에 가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뭐 아무튼 막 난리를 쳤다고 그래요. 제가 했던 말은 그 박목이 뭐 했다는 말은 조금 제가 제 상상으로 얘기한 겁니다. 사실은 몰라요. 아무튼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부인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부인도 어렸을 때니까 어린 나이니까 힘든 거죠, 본인도. 그래서 그걸 황제한테 또 고했대요. 어떻게 고했는지 모르지만 뭐 편지로 고했는지 아니면 몰래 만나서 고했는지는 모르지만 황제도 이제 그게 귀에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. 그렇잖아요.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아무리 남편이어도 저렇게 하는 거는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. 거슬리니까 이제 막 계획을 세웁니다. 어떻게든 이것들을 흩어뜨리고 본인이
본인 곁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해요. 근데 이제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있죠. 황제니까 자기 마음대로. 하지만 보는 눈이 있잖아요. 그래서 순친제가 머리를 씁니다. 근데 그 당시에 그 청나라 초창기 때는 그 명나라 말기에 남아있던 장수들,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쟁에 의해서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고 해요. 뭐 명나라 말기에 남아있던 장수들이 병사를 모아서 명을 다시 일으키겠다 라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킵니다. 그리고 백성들 같은 경우는 살기 힘들다고 하고 난 일으키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평정을 해야 하니까,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. 그래서 그 어린 15살밖에 안 된 자기 동생인 낭친왕한테, 자, 지금 어느 지역이 되게 위급한 상황이니까 네가 가서 빨리 진압을 해달라고, 아니 명령했겠죠. 진압하라. 군사를 줄 테니까 데리고 저기 끌고 가라. 그리고 진압해라. 이렇게 했겠죠. 그래서 이 량친왕 애신가닥 방목은 어쩔 수 없죠. 자기가 황족이고 또 황제의 동생이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. 나라의 그 뭐야 그러죠? 평화 유지하는 그 보수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 전쟁터로 떠납니다. 군사를 일으켜서 데리고 가죠.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누구죠? 순친제 그 시도에 의해서 계획대로 전사를 하네요. 그 전사 통보가 날라옵니다. 근데 기뻐하지는 않았겠죠. 슬펐겠죠. 근데 슬픔은 얼마 안 지나서 기쁨으로 넘어갑니다. 자, 뭐죠? 자기의 장애물이 제거가 됐어요. 그러면은 목포물을 데리고 와야죠. 그러니까 그 동생의 부인을 급하게 입궁을 시켜버립니다. 뭔 이유로 입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입궁을 시켜요. 그리고 또 첩이 아니라 비로 승진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자기를 해줘요. 그리고 역사처럼 얼마 안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고, 근데 그 아들이 진짜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는 거죠. 본 남편의 양춘향의 아들인지 아니면 이 순친제의 아들인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.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슬픔에 의해서 병에 걸려서 죽었다. 똑같아요, 그거는. 그냥 세 가지 설로 인물이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그 이야기는 그대로다. 첫 번째 효연황후, 샤오시엔 황후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나라 말기 장수에 의한 전리품이 된 아주 유명했던 기녀 동소원.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친제의 남동생이었던 양친왕의 부인. 이렇게 동학비라는 인물이 3명으로 추정이 됩니다.
근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. 근데 그 중국 역사상에서는 샤오시엔 황후, 그러니까 효현 황후가 확실하다고 간주합니다. 왜 그러냐면 성도 동학씨고 실존 인물이니까. 그 다음에 아마 순친제가 제일 총애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 이 인물이 아닐까라는 고 하고 또 사실이라고 간주를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동학비 때문에 순친제가 출가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낭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만 이만 줄이겠습니다.